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문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자, 지금 이 박민혜 사원은 일단 여성 근로자죠. 여성 근로자면 먼저 배우자가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본인의 총급여 우리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박민혜 사원은 배우자 있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니까 우리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건 이런 거 전부 다 체크를 하라 안 하면 감점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네요.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요양 목적이나 아니면 주거 형평상 떨어져 있어야지. 그냥 미국 거주면 같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딸은 미국 유학 중이라 되어 있네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생계 같이 안 해도 되니까 문제 없고, 아들은 뭐 별 문제 없고, 오빠는 퇴직소득 금액이 90만원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안 되겠네요. 14년생이면. 그래서 기본 공제가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으로 가서 문제 4번이 107번이고, 그리고 박민혜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20년 8월 1일 올해 했고, 기본사항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없고, 부양가족 명세에서 본인에 대해서 보면 지금 부녀자 공제 대상인 거 우리 확인했었죠. 부녀자 공제고, 그리고 우리 문제 보시면 본인이 세대주다 이런 거 적혀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대주다, 세대원이다. 자, 다음 이제 순서대로 쓰면 배우자 김영광,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음 본인의 아버지 박노현은 아버지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고, 딸 김예슬, 자, 딸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아들 김예찬, 이것도 특이사항 없고, 오빠 6번 형제자매 박민호, 오빠는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2라고 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우리 부양가족 등록은 끝나네요. 자, 다음 이제 2번 다음은 강호성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현황을 보면,
자, 강호성 본인은 일단 1900, 6천만원이면 뭐 웬만한 조건들은 다 7천만원 이하였죠. 뭐 다 1900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자, 강민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해 놓고, 어머니는 59세인데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문제없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니까 나이 제한 없이 되는 장애 체크해 놓고, 배우자 소득 없고 별 문제 없고, 안윤석은 우리 처남인데 나이만 일단 체크해 놓고 소득은 없죠. 자녀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험료를 보면, 자,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문제 대상자여야 되는데, 지금 강민철은 아버지인데 소득금액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본문제 대상자가 안 되시니까 아버지는 안 되고, 자, 다음 강샘물은 우리 5살 자녀 둘째네요. 얘는 별 문제 없고 보장성 보험이니까. 어머니는 장애가 있어요. 일단 보청기 구입 100만원, 질병치료용 한약 구입 50만원. 문제 없죠. 그래서 150만원 될 거고, 배우자 어깨 수술비 미용 성형수술 아니 100만원, 그리고 실업보정용 안경 30만원, 50만원 이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배우자도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 일반으로 130만원이 될 거고, 다음 교육비에서 처남은 이제 대학교 교육비 강호성 본인이 납부를 했대요. 그럼 교육비는 나이에 제한은 없죠. 소득금액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남이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니까 공제가 되고, 자녀 강지인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60만원,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 되죠. 그래서 얘는 30만원으로 그냥 한도를 체크를 해야 되고, 방과후 수업료 30만원, 그러면 강지인은 총합적 60만원만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고, 자녀 강샘물은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 취약전 아동이니까 문제없고, 미술학원 수업료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월 1회 이상 하면 문제없기 때문에 이 가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30만원까지 해서 270만원이 될 거고, 자, 기부금에서는 정치자금 기부, 본인 것만 되는데 본인 거니까 되고, 처남 것도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죠. 소득금액에만 제한 있으니까. 국군장명 의문금품은 우리 법정 기부금이죠. 다음 월세는 우리 본인 특별한 거 없었어요. 무주택이고 7천만원 이하고. 그래서 특이한 거 없이 주택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신용카드는 2,500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별도로 뺏어 쓸 거고, 회사 경비 사용한 거 200만원은 해당 사항 아니니까 빼야 되겠네요. 다음 현금 영수증에서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있네요. 중고자동차는 10%가 되죠. 그래서 얘 체크해서 100만원이 되고, 미술학원 수업료는 30만원, 자녀 강세물 거. 그럼 우리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얘는 130만원 현금 영수증 되겠네요. 이 사항이 모두 본인 지출한 거니까. 자, 유의사항의 부양가족 소득 세액 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강호성이 공제받는 것으로 함. 그리고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대상이 돼요. 작성해야지.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강호성을 선택하고,
첫 번째 보험료는 강샘물 보험료만 40만원을 하고, 다음 의료비는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신데 어머니 거 150만원이 의료비고, 배우자는 130만원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써줄 거고, 다음 교육비는 자 처남의 대학교 교육비 되니까 대학생에 400만원 쓰고, 다음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30만원과 방과 후 학교 수업료 30만원에서 60만원 되고, 다음 취약전 아동 강샘물거 270만원이 공제되고, 다음 기부금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20만원이니까 10만원이야 10만원, 10만원 초과에 10만원, 그리고 처남의 법정 당해 기부금 50만원,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익 탭에 가서 임대인이 김광일이고 사업자네요. 74746-01155. 그리고 유형은 아파트는 5번, 계약 면적은 84제곱미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우리 올해 총 지급액이 960만원이다. 연간 월세액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음 신용카드에서 먼저 신용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회사 경비를 다 빼면 300만원 빼면 2200만원이고, 이 중에 전통시장이 40만원, 대중교통이 60만원, 또 현금 영수증에 중고자동차 100만원과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130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은 끝났죠. 그렇게 해서 자, 이 사람 370만원 공제를 받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기는 끝이 났고, 자, 이론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을 하여 작성해야 된다. 우린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 라는 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했었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자, 우리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지 순액법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얘네들이. 자, 다음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보면 우리는 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 당기순이익 이거는 선이 총후 이 순서가 되고, 매출 원가는 반대로 이 순서죠. 그럼 물가가 하락을 하면 정반대로 기말 재고 자산은 자산 당기순이익 매출 총이익 이거는 정반대로 선이 총후 매출 원가는 선이 총후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물가 하락할 때의 당기순이익, 물가가 하락할 때의 당기순이익 물어봤고, 이 중에서 가장 적게 계산되는 거는 선입선출법이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자 그럼 취득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 이후에 들어간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시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얘도 취득원가를 구성을 할 거고, 자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자 이건 뭐로 처리하죠?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설계하는 거는 취득시점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겠죠. 자 우리 자동차의 그 종합자동차세는 개정 과목이 뭐죠? 세금과 공과예요. 그죠? 자동차세도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것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세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왜냐면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이 생각하다 보니까 차에는 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죠. 그래서 자동차세도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도 전부 다 세금과 공과금이라 처리할 거예요. 자 다음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액면가액이 있고 액면이자율보다 유효이자가 크네요. 그럼 할인 발행했네. 만기 3년 발행가액이 그래서 액면가액보다 작죠. 할인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당연히 발행가액이 장부가액인데 얘는 만기까지 가야 3년 뒤에 10만원이 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액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사채 장부 금액은. 그래서 1번은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고, 두 번째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우리는 액면 이자를 지급을 할 거죠. 그럼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이니까 10만원의 8%면 8,000원이다. 그럼 맞죠? 다음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숙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2020년 말이면 지금 2018년 1월 1일 발행한 거면 만기죠. 만기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잔액이 0원이면 맞겠죠. 만기가 2020년 말이니까.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각액은 전부 다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감소가 아니고 얘는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감소 저 부분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 원래 수익인식 요건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지금 이것도 이야기네요. 그래서 1번, 2번은 다 맞고, 3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이용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아니죠. 우리는 이게 구매자에게 넘어가야 팔았다고 하고 수익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팔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위험이나 아니면 보상 이익이 여러분한테 가면 저한테 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매자에게 있다라고 써야 되죠. 근데 판매자에게 있다라고 해서 3번은 틀렸고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고, 다음 4번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수익인식 요건에 그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수익인식의 요건이다 라고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6번을 볼게요. 자, 매출 원가를 물어봤네요. 매출 원가. 자, 잠깐만요. 설명하기 편하게 표를 쓸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공품하고 제품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고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럼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여기가 매출 원가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문제에서 주는 정보를 보면 기초 재고는 50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00만원이고 다음 기초 제품은 100만원이고 기말 제품도 100만원이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050만원이래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들이 더하면 1100만원인데 200만원이니까 얘는 900만원이 되겠죠. 얘가 900만원이면 얘도 900만원이고, 그럼 1000만원에 100만원이니까 얘가 9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나요? 산수 틀렸나요? 네.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얘 200이니까 그죠? 제가 이거 잘못 썼죠. 200이면 얘는 800이네. 그죠? 제가 기말을 잘못 썼죠. 기초 제품의 기말을.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자,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건물 관리 부분은 사용 면적에 한다. 적합하겠죠. 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거. 노무 관리 부분을 종업원 순으로 한다. 인적 자원 관리를 종업원 수로 하면은 괜찮겠네요. 검사 부분을 검사 수량이나 검사 시간으로 한다. 얘도 배분 기준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구매 부분을 기계 시간으로 한다. 이건 생뚱맞죠? 인과관계가 안 느껴지죠? 구매 부분은 구매 횟수라든지 구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준 게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게 줬는데,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그럼 얘는 지금 예정 배부율이 5,000원이고 실제 조업도가 1000시간이면 예정 배부액은 500만원이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 200만원 과소 배부라면 실제 배부액은 700만원이니까 이 500만원이 과소 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사실 이번 문제는 함정이 없어요. 이 둘만 계산하고, 얘도 만약에 빼면 300이 있어야 되는데 300도 없으니까 함정 없이 그냥 70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건 특이한 숫자를 집어넣은 경우가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함정으로 빠질 만한 부분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9번.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는 제조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자, 우리 개별원가는 작업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작업원가표를 집계할 거고, 종합원가는 제조원가 보고서가 총 제조 비용을 우리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개별원가는 공정별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자, 제가 공정별 적혀 있는 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게 개별원가래. 얘 틀렸죠? 우리는 개별원가가 하나씩 작업별로 종류별로 하는 거고, 종합원가가 우리는 공정별도 들어가고 그냥 우리 한 번에 계산하는 거죠. 자, 3번에 개별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우리 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먼저 직접원가를 찾아서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직접비가 직접원가죠. 간접비가 간접원가인데 간접원가를 다 합친 걸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를 다르게 구분해서 했었죠. 그래서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그래서 맞고, 다음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얘는 하나씩 계산하는 거니까 종합원가는 한 번에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동종 제품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그럼 이번에 평균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표현이 없죠. 평균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말 없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없거든.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분의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는 우리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량 뺄 건데 그게 없죠. 자, 그럼 먼저 재료비를 보면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먼저 보니 완성량이 없네. 그럼 완성량이 없으면 완성량 구해야지. 우리 이걸 가지고 그대로 완성량을 보면, 자, 어차피 제공품이 기초, 착수 혹은 투입, 그리고 기말, 완성, 이 위치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보면 기초는 0개, 투입은 600개, 기말은 400개. 그럼 완성은 200개네. 사실 글로만 봐도 올해 만들려고 600개 넣었는데 400개 남아있대, 기말로. 그러면 200개 완성이네 라고 알겠죠. 그럼 이렇게 완성품을 구하고, 그럼 얘는 재료비는 완성량이 2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니까 100%로 400개를 쓰면 6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될 거고, 가공비는 완성품 200개, 그리고
기말 저금품은 400개의 60%. 그러면 240개가 되겠죠. 644니까. 그러면 44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얘가.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면세 포기해야 된다. 맞죠? 맞고,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그랬잖아. 맞죠? 자,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아니죠. 우리 면세제도는 과세사업자 단계 거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가 가져가고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 단계에서만 면제시키는 불완전 면세죠. 그래서 얘는 완전 면세 형태다. 부담이 전혀 없는. 이 글자가 틀렸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세율 제도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죠. 얘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다음 4번에 면세 포기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면세 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자기 사업 형태를 포기해서 다른 사업자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영세율이 과거에 우리 사업자들한테 받았던 세금을 수출하는 사업자한테 전부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한 면세 제도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세율이 완전 면세, 그리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우리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죠. 사업개시일로부터. 맞고,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미리 먼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탈세를 한 적이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 것 같으면 국세청장이 아니면 지방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탈세했던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로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가 사업 안 하고 또 날리고 이런 적이 있었던 사람이면 거부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거부할 수 없어요. 등록번호를 매겨야 세금 부과할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하려면 우리는 관할 본점이나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가 있죠. 다음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과세는 우리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4번도 맞고 2번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고 사업장별로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그죠? 이거 3억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 2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에 우리 기재사항 착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작성일자나 아니면 과세표준 공급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다음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 우리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나요? 아니죠. 그 사업자는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되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전자로 하면 건당 200원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할 수 있지. 종이도 할 수 있고 전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다음 4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죠? 우리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자발급명세 전송하는 거 맞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2배 4근 연기 이렇게 표현하죠. 2배 4근 연기, 이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게 종합소득이죠. 그죠? 그럼 우리 퇴직 그리고 양도는 분류 과세하는 소득이죠. 얘가 종합소득이고, 그래서 얘는 퇴직소득이 있어서 얘가 틀린 거죠. 그죠? 자, 다음 이제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나요? 이 모든이란 글자 이때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종합과세하는 거는 여기에 빼야 되는 게 우리 개인의 소득에서 분류 과세를 빼고, 그리고 분리 과세를 빼야 우리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그죠? 당연히 비과세도 빼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써서 틀린 거예요. 분리와 분류들이 있죠. 다음 2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소득세 과세기간 이야기할 때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만약에 그 예외사항이 있다면 태어나거나 죽거나 이민 갔을 때 그거라 그랬어요. 그럼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소득세에서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돈 벌었을 거고
폐업해도 돈 벌 거잖아. 소득세는 그거 지금 얘는 사업소득인 거고 다른 소득하고 다 합쳐서 1년치를 합칠 거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3번에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은 너무 파생 상품의 종류가 많아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우리 거주자는 주된 소재지를 우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는 관리를 하죠. 부가가치세는 우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세관청에서 관리할 거고, 우리 소득세는 우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90회차까지 봤는데, 자, 우리 내일은 저와 같이 옛날 걸 좀 볼 거예요. 옛날 거를. 근데 옛날 거 보는 이유가 문제가 리사이클 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옛날 걸 보지만 여러분은 요즘 형태의 스타일 문제들을 계속 좀 풀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90회차가 있고, 우리 시험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92, 91, 91이고 89회차가 취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에 취소됐었고, 이제 그 앞에는 88회차인데 88회차가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88회부터 앞에 쭉 다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먼저 92, 91, 90회차 3회차 있죠.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릴 수 있게, 우리가 지금 본 문제가 있는데 틀리면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했어? 그죠? 봤던 문제는 틀리면 공부 방법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문제는 계속 찾아가지 말고 지금 봤던 문제만 틀리지 않아도 7점씩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거에 여러분들 88회부터 있어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면 그걸로 쭉 가세요. 앞으로. 지금 우리 교재만 해도 15회차가 있어요. 그럼 지금 15회차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3회차면 18회차를 다 풀어서 나왔던 문제를 안 틀린다면 불합격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보실 거예요. 지금 저하고는 또 다른 유형, 옛날 스타일 유형을 리사이클 돌리면서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 이전 회차 거 제가 같이 풀 건데, 그거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한 우리 책하고 이 회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리사이클 돌리는 거니까 꼭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책을 보셔야 되지, 새로운 문제 더 찾아 나가는 건 지금 또 시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저와 같이 옛날 거 보면 우리 안 본 거겠죠? 책 이전 거 볼 거니까. 그럼 그때 봤을 때 우리 책에서 봤던 문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제가 회차를 통으로 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오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카페에 보면 옛날 기출 문제가 있죠. 시간이 되어서 시간 재어보실 분은 65회차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65회차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가산세하고는 다 틀려요. 옛날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65회차를 풀라고 하냐면 65회차가 합격률이 제일 낮았던 회차예요. 합격률이. 근데 문제를 보면 최근 기출 문제를 많이 본 컨디션으로 보면 왜 낮았는지 이유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제일 낮아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고, 시험 보신 여러분들은 또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간을 한번 재발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푸는 거. 그럼 65회차 문제 풀이는 제가 금요일날 해드릴 테니까, 그럼 65회차까지 앞으로 쭉 못 나갈 거니까, 일단 제가 문제 풀이 해드린다는 건 뒤에 세법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는 걸로 쭉
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재어보세요. 오늘 내일 중에 한번 시간 재보라는 게 시험 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 비대면으로 시간 잰다고 1시간 반 동안 하라 그러고 저 이러고 있는 건 좀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오후나 저녁에 한번 시간 재보세요. 정말 여러분한테 그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할 테니까 꼭 해보시기를 권해요. 자, 이제 우리 사진 찍기. 다들 잘 얼굴 나와 있으시니까. 캡처했고 우리 QR코드. 자, QR코드 찍으시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내일 또 아침에 화상으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